요즘은 자동차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자의 다양해진 스타일에 알맞는 브랜드로 나눌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중 고급차라고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중 하나는 분명히 아우디입니다. BMW, 벤츠와 같이 고급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슈퍼카 시장을 생각하면 페라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람보르기니와 포르쉐도 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의 대중 브랜드를 이야기하면 탑3는 토요타, 폭스바겐, 포드입니다. 아우디, 람보르기니, 포르쉐와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 브랜드 모두 주력 시장에서 탑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말고도 더 깊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모두 국민차라는 점입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모아도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포르쉐와 람보르기니가 국민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모두 폭스바겐 그룹의 브랜드입니다. 폭스바겐의 뜻이 독일어로 국민차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우디는 1960년대, 람보르기니는 1990년대, 포르쉐는 2000년대 폭스바겐 그룹에 합류하게 되죠. 폭스바겐 그룹에는 위의 세 브랜드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우디와 람보르기니처럼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부터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거의 없는 스코다나 세아트까지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역사는 1937년에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수많은 브랜드들이 독일에서 자동차를 대중화시키려고 시도했으나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50명 중에 1명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현실을 마주한 독일의 중통 히틀러는 만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히틀러가 직접 서민 자동차의 대중화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른 2명과 어린이 3명이 탑승 가능하며 연비는 리터당 14.5km 이상이어야 하고 쉬운 정비가 가능해야 하며 가격은 1000마르크 이하를 충족시키는 자동차를 만들라는 지시를 어떤 박사에게 내리게 되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기술로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양과 가격의 자동차를 만들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악마 지도자와 천재 박사의 합작으로 나온 결과가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폭스바겐은 큰 위기를 겪습니다. 전후 독일의 상황과 더불어 폭스바겐의 상징이던 비틀이 이쁘지 않고 시끄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파산 직전의 폭스바겐을 보며 미국의 크라이슬러와 포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폭스바겐의 인수를 거부하게 되죠. 하지만 위기에는 언제나 기회가 오는 법.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육군 소령이었던 이반 허스트가 폭스바겐의 부품을 영국군에 사용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후 역설적이게도 1970년대에 크라이슬러가 큰 어려움을 겪는 반면 폭스바겐은 자동차 판매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1949년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들어서게 됐는데 그 해에는 자동차를 2대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5년 후에는 판매량이 늘어 무려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비슷하게 성공 시대를 써내려가고 있었죠. 1960년대에도 역시 선풍적인 인기를 이어가게 되는데 후에 1973년에는 포드의 모델 T의 판매량을 꺾고 1500만 대를 팔아 신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공의 결과로 1964년에는 폭스바겐의 역사적인 첫 번째 기업 인수가 진행됩니다. 이 해에 1909년에 만들어진 오토 유니온을 인수하고 1969년에는 NSU도 인수하여 두 브랜드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토 유니온이 가지고 있던 아우디를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되살리게 되죠. 이는 폭스바겐에게 중요한 재시작점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비틀의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타입3와 타입4 모델도 성공하지 못하여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아우디의 기술을 이용하여 아우디 80을 바탕으로 파사트를 만들었으며 아우디 50에서 영향을 받아 폴로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시로코와 골프를 추가하면서 1970년대에 폭스바겐의 방향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6년과 1990년 사이 폭스바겐이 그 다음 인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냥감은 스페인 브랜드 세아트였습니다. 먼저 1986년에 세아트의 주식 50%를 산 다음에 같은 해 지분을 75%로 올리게 되고 1990년 결국 인수를 완료하게 됩니다. 당시 잠재력이 큰 스페인 시장에서 맥을 못 주던 다른 브랜드들을 넘어서기 위한 인수였죠. 1998년에는 슈퍼카
람보르기니와 부가티도 인수하며 브랜드 덩치를 계속 키워갑니다. 부가티 케이스가 좀 특별한데, 부가티는 1909년에 프랑스에서 설립되고 1963년에 파산됩니다. 그 후 1987년에 한 번 더 재생을 시도하지만 그 역시 실패하죠. 결국 1998년 폭스바겐의 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같은 해에 폭스바겐은 그 유명한 롤스로이스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 이름과 로고는 쓰지 못하는 상태로 인수했죠. 왜냐하면 당시 벤틀리를 소유하고 있던 롤스로이스는 롤스로이스 모터스와 롤스로이스 PLC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폭스바겐이 인수한 것은 이름과 로고를 소유하고 있던 PLC가 아니라 모터스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PLC는 BMW 그룹이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 폭스바겐이 롤스로이스 모터스를 인수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롤스로이스의 상징과도 같은 엠블럼인 환희의 여신과 그릴을 비롯한 차량 디자인뿐이었습니다. 이 반쪽짜리 사업을 합치기 위해 폭스바겐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BMW와 파트너십을 맺어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만들게 되죠. 그 후 다음 해인 2003년부터는 롤스로이스를 BMW에게 넘기게 되고 벤틀리 브랜드만 가져갑니다. 사실 폭스바겐은 애초에 롤스로이스보다 잘 팔리고 있던 벤틀리만 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덩치를 키운 폭스바겐은 국민차는 물론 고급차, 슈퍼카, 하이퍼카까지 섭렵하는데 다른 한 시장만 의욕적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시장이 바로 트럭입니다. 그 덩치에 맛있는 먹이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폭스바겐이 아니죠. 물론 폭스바겐 내에서도 트럭 사업부는 이미 있었습니다. 1980년 크라이슬러 브라질을 인수하여 2000년까지 폭스바겐의 트럭 사업부를 가지고는 있었죠. 이쪽 덩치를 안 키웠다 뿐이지 트럭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폭스바겐은 볼보가 가지고 있던 유명한 트럭 회사 스카니아의 주식을 구입하여 인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이 주식은 볼보가 스카니아를 인수하려고 가지고 있던 것인데, 그것이 실패해서 폭스바겐의 눈에 띄게 된 거죠. 2007년에 가지고 있던 스카니아의 지분 약 36%를 바로 1년 뒤에 71%까지 올려 인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멈출 폭스바겐이 아닙니다. 덩치가 클수록 더욱 배고픈 법. 그 다음 먹잇감은 트럭 시장의 또 다른 터줏대감만이었습니다. 배고픈 폭스바겐은 눈에 띄자마자 바로 행동합니다. 1758년에 처음 설립된 만은 2011년 먼저 간 친구 따라 폭스바겐 그룹에 인수되었고, 현재 자회사 트라톤의 브랜드로 스카니아와 함께 있습니다. 사실 폭스바겐이 덩치를 키우는데 영양분이 되었던 브랜드들 중에 한국 분들에게는 생소한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체코에서 설립된 스코다라는 브랜드인데요. 유럽 시장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폭스바겐에 인수된 배경이 조금 특별해 짤막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체코의 공산주의 정권이 끝나고 실시했던 기업 사유화 과정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 스코다였습니다. 체코 정부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자동차 회사 중 하나였던 스코다와 해외 브랜드의 파트너십을 맺어주기로 하는데, 이 중매에서 폭스바겐이 르노를 이겼죠. 배우자로 간택된 폭스바겐은 1991년 체코 정부로부터 스코다의 지분을 30% 얻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1994년과 1995년에 이 지분을 높여 70%까지 만듭니다. 결국 2000년에는 인수를 완료하였고, 그 뒤로 스코다의 이미지가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덩치 큰 새 배우자의 입김이 그 동네에서 셌던 겁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조롱거리였던 스코다는 인수 이후로 치맛바람 펄펄 휘날리는 안방마님이 되었고, 유럽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와 비슷하게 실용적이고 저렴한 대중차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스코다는 폭스바겐 소속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보다도 더 잘나가는 브랜드로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인도에서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 계획도 있었으나 자동차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디젤 게이트 사건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최근에 다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국내에서 볼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히틀러가 국민차 비트를 만들라고 어떤 박사에게 지시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박사의 이름을 딴 브랜드가 남아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바로 같은 독일의 브랜드 포르쉐입니다. 포르쉐와 폭스바겐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히틀러의 지시를 받은 그 어떤 박사가 페르디난드 포르쉐였고, 그 포르쉐 박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독일의 국민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역사에 담겨있죠. 이렇게 비틀이 탄생했습니다.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자동차를
포르쉐가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1939년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비틀의 부품을 이용하여 포르쉐 6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포르쉐 박사는 자사 포르쉐를 운영도 하고 설계한 비틀로 폭스바겐의 문을 연 기념비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폭스바겐은 계속해서 포르쉐 박사에게 제조를 요청하지만 박사는 전범으로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창업주인 아버지의 옥살이로 끊길 줄만 알았던 포르쉐의 역사는 다행히 그의 아들인 페리 포르쉐가 공장 생산 라인 중 하나를 받아내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지한 명맥으로 페리 포르쉐는 시중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신이 그렇게 갖고 싶던 자동차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포르쉐 356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쉐의 첫 차가 페리 포르쉐의 불만에서 탄생한 거죠. 물론 포르쉐 356도 비틀의 수많은 부품을 썼습니다. 그 후 1960년대 드디어 포르쉐의 상징적인 모델 911이 등장합니다. 911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페리 포르쉐의 장남 페르디난드 알렉산더 포르쉐가 맡았죠. 이쪽 가문들의 부품 돌려쓰기는 오래도록 이어지는데요. 포르쉐 박사가 만든 비틀 외에도 폭스바겐과 포르쉐는 포르쉐 914와 914-6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914는 포르쉐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고 914-6은 폭스바겐의 엔진을 썼다고 합니다. 또 포르쉐 924하고 944 역시 아우디 부품을 많이 사용했으며 최근 2002년에도 포르쉐 카이엔, 폭스바겐 투아렉과 아우디 Q7에 같은 차대를 썼습니다. 이쪽 식구들의 얽히고 설키는 부분은 부품뿐이 아닙니다. 지분에서도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05년에 포르쉐가 폭스바겐의 지분을 20%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25%로 올렸습니다. 올린 그 다음 해에는 30%를 돌파하였고 2008년에는 40% 이상 되어 폭스바겐을 인수할 준비를 끝마쳤죠.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1960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폭스바겐법에 따르면 어떤 회사든 폭스바겐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던 포르쉐마저도 폭스바겐을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9년 두 회사는 해결책을 찾았고 역사적으로 항상 가까이 있던 폭스바겐과 포르쉐가 드디어 합병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와 공룡과 같은 덩치를 지닌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의 이렇게 세 브랜드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가치 순위 탑 10에 들어가는 파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국내 판매량 3위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폭스바겐이 한국에서도 국민차가 될 수 있을 것만 같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5년 세계 자동차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끈하게 장식한 디젤 게이트로 인하여 폭스바겐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여파로 디젤 자동차 판매량 증가와 같이 상승하던 폭스바겐의 시장 비율이 급속히 줄었습니다. 급속하다 못해 처참하게 줄었고 유럽에서는 디젤 자동차 시장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한 부도덕적인 이 행위에 대해 큰 벌을 받고 있는 셈이죠. 결국 한국에서 1년 8개월 동안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2016년부터 해외에서는 조금씩 소비자의 믿음을 되돌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응이 굉장히 늦습니다. 2018년에 들어서야 극적인 판매량 상승세를 이루어 수입차 판매량 4위, 시장 점유율 5.91%를 찍게 되죠. 한국에서도 판매량을 늘리려고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폭스바겐이 과연 국내 소비자들의 믿음을 회복해 외국산 국민차 타이틀을 딸 수 있을까요? 2019년 현재 두카티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덩치 큰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 독일의 다사다난한 역사와 함께하며 인생은 세옹지바란 표현이 그 누구보다도 어울리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세계 탑급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가진 다양한 경험이 항상 좋지만은 않았지만 넘어져 보지 않은 자 아픔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 정상과 나락을 찍은 그때마다 더욱 발전하며 자리를 지켜온 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더욱 깊은 내공을 쌓게 하고 국민, 고객에게 더욱 알맞고 다양한 자동차를 제공해왔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독일의 다른 공룡 브랜드 벤츠의 모든 역사를 알고 싶으시면 왼쪽 재생 목록을 클릭하세요.
우리나라의 원 앤드 온리 국민차 브랜드도 폭스바겐과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의 역사도 더 알고 싶으시면 오른쪽 영상을 누르세요.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꼭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